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이제, 예, 이제 용어에 관한 개념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있나요? 혹시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11월, 12월 과정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2주 만에 뵙는데 좀 어색하다, 그죠?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좀 간단히 제 소개할게요. 제 이름은 배상용이고요. 오늘 무슨 과목 하시는 줄 아시죠? 네,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네. 네, 부동산 공시법. 처음 하시는 분 계시니까 간단하게 과목 소개하고요. 부동산 공시법은 공간정보법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공간정보법이 12문항이고요. 등기법이 12문항, 총 24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 배우시잖아요. 그거 16문항 해가지고 총 40문항이에요. 그럼 그 40문항에서 과락이 16개예요. 16개 합쳐서. 자, 그리고 공간정보법은 달리 뭐라고 하느냐면 지적법이라고 해요. 지적법이라는 법은 없는데 공간정보법 안에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이 지적법이라는 법하고 부동산 이 등기법이라는 법을 두 개를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앞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 대부분 중개업무를 보는 게 뭘까요?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토지와 건물을 공시, 공자가 공공연할 공자고요.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히 뭐 해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중개할 수가 있잖아요. 중개 대상물이 있다면 이 물건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되고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소유자는 누구이고 이런 정보를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중개를.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 2월 과정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공부는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단기간에. 그래서 항상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이해와 암기, 그다음에 암기와 이해. 이해가 먼저일 거냐, 암기가 먼저일 거냐에 대해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돼야지만 암기가 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그 과목을 시험장 갈 때까지 이해를 다 하고 나는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못 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부터 하는 거다? 선 암기부터 하는 게 순서예요. 선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 후 이해를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좀 기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시간 다 가버려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몇 분 보면 이제 43번, 아니죠. 40번 정도 보면 이제 시험장 가거든요. 40번 정도. 근데 40번 저를 볼 때
40번 보게 되면 시험장에 이제 도착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 버리면 우리가 이번 끝나고 그 다음 수나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려면 암기가 안 됐으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을 내용을 할 때 일단 뭐부터 하자. 일단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뭐를 하자. 암기를 하자. 하다 보면 뒤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 내가 그때 암기했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지금 목적을 두지 말고 뭐부터 해라? 암기부터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의 법률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은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나누어지고요. 여기 지자가 땅지자예요. 땅지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뭐다? 건물. 지적법은 토지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럼 이 두 가지 법을 비교를 하려면 건물을 가지고는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1필지에 토지가 존재하는데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한 개, 두 개, 세 개. 사람을 살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책을 살 때는 한 권, 두 권, 세 권 세잖아요. 토지를 세는 단위는요. 거래의 단위는 뭐다? 필지가 거래의 단위인 거예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요. 그럼 이 토지에 관련되는 수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를 하게 되면요. 이 토지는 일산 동구, 고양시 일산 동구. 이게 동구 맞나요? 네, 동구. 여기가 마두동이죠. 마두동 17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토지의 소재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뭐다? 일산 동구 마두동이 소재가 되는 거고요. 이 토지의 지번이 뭐예요 하면 뭐다? 17번지가 지번이 되는 거고. 이 토지의 용도가 뭐예요 하면 전 이렇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용도는 다 뭐라고 한다? 전. 밭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은 뭐다? 330. 이렇게 제가 공시를 하니까 여러분은 이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소유자는 뭐다? 김갑동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 있는 정보, 아래에 있는 정보를 합쳐가지고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는 보세요. 지적법에서도 토지를 공시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토지를 공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요. 지적법에서도 공시가 되고 뭐다? 등기법에서도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공시된다고요. 그럼 이런 정보가 지적법에서는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서 정보가 공시되고요. 등기법에서는 뭐다?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가 공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네, 대장에서도 이런 정보가 공시되고 등기부에서도 이런 정보가 공시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똑같은 정보겠죠. 왜? 동일한 토지를 가지고 공시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느냐면 위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요. 우리는 줄여가지고 포괄적 의미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래에는 이 토지의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의 권리를 묶어가지고 뭐다? 권리관계에 관한 현황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는 크게 나누면 뭐에 관한 정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뭐예요 하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들, 소재라든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뭐다?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권리관계의 정보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합쳐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대장과 등기부로서도 공시가 될 건데 그러면 대장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뭐다?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고 등기부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공시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사실관계는 이제 줄여서 적을게요. 마두동 몇 번지? 17번지. 전 면적은 330. 권리관계는 누구다? 김, 갑, 동 이렇게요. 줄여서 갑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등기부에서도 똑같은 토지가 공시되니까 역시 뭐다? 마두동 17번지 전 330제곱미터. 권리관계는 누구다? 김, 갑, 동 이렇게 해서 갑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뭐다? 소유권자가 되겠죠. 소유권자 이렇게요. 그럼 똑같은 정보인데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똑같은 정보라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시하면 되지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위에 있는 마두동 17번지 2330제곱미터 여기에 마두동 17번지 2330제곱미터 똑같은데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토지의 형상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가 된다든지, 이 토지의 수확량은 얼마 된다든지, 그런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 등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대장에만 나타나고요.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뭘까요? 토지에 관련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좀 폭넓게 공시하고자 만든 공적정보가 뭐다? 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 토지에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싶다면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뭘 가지고 설명하는 게 맞겠다? 대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소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김갑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유권자가. 그럼 여기도 소유권자 김갑동으로 되어 있죠. 근데 권리관계는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도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요.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들은요. 어디에만 나타나느냐면 여기 등기부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타난다고요. 그럼 대장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뭐다? 여러분이 의뢰인에게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고요. 이 토지에는 은행으로부터 담보가 제공되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고요. 이 토지에는 또 지상권자가 또 존재하고요. 이렇게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을 하려면 대장을 보고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 등기부를 보고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결론을 지으면 뭐가 됩니까? 대장과 등기부는요. 흰색 기본적인 정보는 항상 뭐 한다? 공시는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추가적인 정보 중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에만 있다? 대장에. 권리관계에 관한 추가 정보는 어디에 있다? 등기부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뭘 보고 설명한다? 대장. 그죠? 그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뭘 보고 설명한다? 등기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치라는 표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호공에 대고 나는 이 사람과 저는 이런 게 일치해요. 이 사람과 저는 이런 게 불일치해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저는 미친놈이 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분과 저는 이분은 여성, 나는 남성. 이분은 뭐 검은색 머리 그리고 저는 갈색 머리 그리고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대장과 등기부를 비교를 하려면 뭐다? 마두동 17번지 1330제곱미터와 소유자 이 흰색까지만 양자가 비교가 되지 나머지는 비교 대상군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는 일치해야 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까지는 뭐다?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알파나 베타는 일치, 불일치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뭐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말은 어디까지 일치해야 되는지는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에 관한 소유권까지는 반드시 대장과 등기부는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과 등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은 좀 달라요.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요, 지적에 관한 소관청, 지적소관청이고요. 등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은요,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누가? 등기관이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만약에 이 토지의 지금 용도가 전인데요. 전인데 토지의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 토지의 용도가 만약에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거리 같은 데 걸어다 보면 현수막에 대지 몇 평 이렇게 판다고 나오죠. 그 대지라는 표현은요, 부동산학 개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지적법에서는 대지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지목대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이 달라졌다면, 지목이 뭐로 달라졌다면, 대 이렇게 달라졌다면, 이제 여기에 전으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로 바꿔줘야 한다? 대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대로. 그럼 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려면 지금 담당하는 기관이 뭐하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목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면 여러분은 소관청하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가야 되는데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몸은 하나니까. 그러면 대장을 담당하는 지적소관청에 먼저 갈 건지 등기부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먼저 갈 건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대장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가야 된다? 지적소관청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소관청에 갔어요. 가게 되면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전을 뭐로 바꿔줄 거다? 대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그럼 정리가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 뭐가 발생했다?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금방 뭐라고 했죠? 대장과 등기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까지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뭐하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일치를 해야 되니까 불일치는 발생은 했고 일치는 해야 되고 그러면 일치시켜주기 위한 법률적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관에게 지목을 전에서 뭐로 바꾸라고 대로 바꿔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차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등기촉탁이라는 절차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촉탁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11월 12월 과정을 거치고 오신 분들은 등기촉탁이라는 용어가 이제 상당히 뭐다 생소하지 않고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지적법은 80%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용어에 관한 개념만 정확하게 잡혀 있어도 우리가 평균 60점 받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용어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전을 뭐로 바꿔준다? 대로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소유자가 김갑동이거든요. 소유자가 김갑동인데 김갑동이라는 사람하고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박을순이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다 지급하면 김갑동이에서 또 누구로 소유자를 박을순이로 뭐한다? 소유자를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죠.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등기부였죠.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갑에서 누구로 을로 정리를 해주는 것은 뭐부터? 등기부부터 먼저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럼 정리가 끝났어요. 끝나면 등기부하고 대장에서 소유자의 뭐가 발생했다? 불일치가 또 발생을 하죠. 그럼 뭐 시켜야 한다? 일치시켜야 되죠. 그럼 이때는 반대로 등기관이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소유자를 일치시켜 주세요라고 뭐 해준다? 통지를 해준다고요. 이게 소유권 변경의 통지 이렇게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순으로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가 있고 소유권 변동의 통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제도가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몇 가지 방식으로 공시한다? 두 가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는 대장과 등기부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담당하는 기관이 뭐하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럼 왜 항상 일치시켜야 되느냐?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토지를 외부에 뭐하기 때문이다? 공시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기본적 이해와 암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딱 두 단어를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사실관계 있잖아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달리 말하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토지라면 뭐라고 읽을 거고 토지의 표시. 그죠? 건물이라면 만약에 건물의 표시. 이걸 합쳐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에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항상 뭐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대장. 이건 암기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뭐가 항상 기준이다? 등기부가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 왜? 대장에는 소유권만 있지 소유권 이해 권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지문이 나왔을 때 부동산 표시의 기준은 뭐가 된다? 대장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기준은 뭐가 된다? 등기부가 된다. 요 지문은 꼭 일단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부동산의 표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대장. 이 말이 떠올라야 돼요. 소유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등기부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강의를 해 나갈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지적법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강의를 해 나갈 건데 지적에서도 뭐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의 대상이다? 공시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지적법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요. 항상 뭘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동산 등기법을 들어가 보면 등기법에서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있을 건데 등기에서는 뭐 위주로 강의를 할 거다? 권리관계 위주로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에서도 사실관계, 즉 부동산 표시는 강의는 하거든요. 그럼 그 부동산의 표시는 항상 뭐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 하나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의 기준은 뭐다? 대장. 소유권,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 딱 이 말 한마디는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꼭. 그럼 사실관계는 뭐부터 정리가 된다? 대장부터. 이후에 뭐가 정리된다? 등기부. 권리관계는 소유권은 뭐부터 정리된다? 등기부. 이후에 뭐가 정리된다? 대장. 이렇게요. 요 지문 하나는 꼭 뭐다?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작년이라기보다는 11월 12월 강의 들을 때 이제 느낌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부분 제가 강의할 때 작년에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시간 반 정도 강의했거든요. 저걸 가지고. 근데 1시간 반 했는데 지금은 뭐다? 2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욕심내서 올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 내용을 조금 기초 강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대부분 과거 내용을 좀 들어보시라면 대부분 잘 안 듣거든요. 안 들을 거라고 나는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분들은요. 오늘 수업을 할 때 나오는 단어 내용까지는 반드시 뭐한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이어가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느냐면요. 항상 지적법부터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법을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적법은 이게 땅지자고요. 적자가 기록할 적자예요. 그럼 지적법이라는 법은 뭘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뭐다? 부동산의 표시. 근데 부동산의 표시 중에서 지적법은 뭐만 공시의 대상으로 하니까 토지. 그래서 뭘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법은 말 그대로 토지를 기록해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지적법하고 등기법은 같은 절차법인데도 불구하고 암기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적법은 격백이 쳐져 있거든요.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섹터가 다른 섹터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게 일직선을 두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각각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앞에 이 내용을 암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암기한 내용이 뒤쪽 내용에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물어본다면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에 이 내용을 몰라도 이 내용을 암기했다면 이와 관련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뒤 상관없이. 그러니까 섹터가 나눠져 가지고 그 섹터가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가령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하면 토지의 조사 등록만 암기하면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뒤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지적 공부, 등록사항, 부동산 종합 공부 이런 말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앞에 내용이 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적법은 학습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섹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다가 자꾸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섹터를 만들지 않고 학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지적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법도 공부하죠. 중개사법도 하죠. 민법도 하죠. 계론도 하죠. 다른 과목하고 섞여가지고요. 엉망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요. 헷갈려서 나중에 뭐 한다. 지문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헷갈려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적법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이 섹터를 먼저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자, 그래서 이 섹터부터 저랑 같이 뭐 하러 간다? 정리하러 가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섹터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적법 이렇게요. 그럼 지적법은 토지를 등록해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그래서 지적법은 총 3단계 구조로 구성이 되는데 1단계 과정이 뭐냐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 나가는 과정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가 되고요. 그럼 이 필지와 관련되는 뭐가 있을 거다? 정보가 있을 건데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뭐다?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경계, 그 다음 좌표, 그 다음 면적.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에는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아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적은 위에 거다, 아래 거다? 위에 거. 위에 것을 주로 공시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근데 금방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에서 금방
제가 이걸 줄여서 뭐라고 읽었냐면 부동산의 표시, 토지라면 뭐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었거든요. 얘네들을 뭐라고 읽었다? 토지의 표시라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앞서서 읽었을 때 토지의 표시는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이쪽으로 볼까요? 앞서서 읽었을 때 토지의 표시는 대장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은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경계와 좌표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 알파에 있는 게 경계와 좌표. 근데 또 경계와 좌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용어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때는요. 얘네들을 지금 저는 토지의 표시라고 읽었는데 포괄적 의미로 따질 때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된 애들은 전부 다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읽어요. 용어가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읽는데 그 사실관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거든요. 그것만 6개를 추려가지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외에도 더 많은 물리적 현황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뭐다? 넓은 의미로 그냥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읽지 토지의 표시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란 해가지고 용어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뭐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럼 여기에서 등기부와 대장에서 함께 공시되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물어보면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이렇게. 그죠?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기법과 연계시켜서 함께 공시하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 지문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금방 암기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암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용어의 정리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언급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는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장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장에서 정리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를 뭐한다? 촉탁한다라는 표현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경계와 좌표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경계하고 뭐다? 좌표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등기관세에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아주 단순하지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왜? 등기부에는 경계와 좌표가 기록되지 않으니까 일치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일치시켜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항상 강조하지만 수험생들이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용어만 잘 정리가 돼 있어도 이 공부는 60%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용어 같은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자꾸 자기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을 해서 이제 이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저는 앞으로 지적법 시간에 국장이라고 적으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항은 원칙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대한민국에 있는 뭐다? 모든 토지는 일필지별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요. 했다면 이것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어디에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에 이렇게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등록을 시켜야 되고요. 그럼 등록된 정보를 뭐하고? 관리하고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여기까지가 지적의 1단계예요. 그럼 이 1단계에서 통상 12문항 중에서 최소 4문항에서 5문항까지 출제가 된다고요. 4문항에서 몇 문항? 5문항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순서를 잡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토지는?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하여?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어디에? 지적 공부라는 곳에 뭐하고?
등록을 시키고 등록된 정보를 뭐하고 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한다. 금방 선생님 지적법에서는 대장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기서는 왜 지적공부라는 표현을 씁니까? 대장은 지적공부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공적 장부예요. 즉 지적공부의 종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적공부가 뭐다? 대장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토지대장, 뭐 임야대장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법은 기본적인 내용을 따지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어디에? 지적공부라는 곳에 뭐 시켜서 등록을 시켜서 외부의 정보를 공시한다. 이 구조예요. 더 짧게 말하면 토지를 등록해서 공시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게 지적이잖아요. 땅지자, 기록할 적자. 땅을 기록해서 공시한다. 그게 지적법이라고요. 그럼 뭘 기록할 건데 물어보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에서 주로 뭐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되었다면 지적공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뭐 한다?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될 거고요. 관리도 해야 될 거고. 그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 자, 그러면 이 구조잖아요. 이 구조. 그럼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암기를 했어요. 그럼 했다면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토지를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서 외부에 공시를 했죠. 그죠? 여기까지는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오셨다면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필지가 일단 만들어져야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 필지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 필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법 조문에는 있지만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토지를 등록할 때는 뭐다, 토지를 셀 때는 뭐다, 필지라는 단위를 쓰는구나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내려오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 중에서 지적법은 주로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거다. 그러면 우리 법조문의 순서는 뭐다? 소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번을 어떻게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재는 생각해 보세요. 소재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소재가 없는 토지는 없거든요. 행정구역이 없는 토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어떻게 결정해라라고 우리 법조문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지번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다음에 지목은 어떻게 결정할 건지, 경계는 어떻게 결정할 건지, 면적은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걸 순서대로 배워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 맨 앞에를 좀 펼쳐보시게 되면 지적법 맨 앞에 책을 좀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두 번째 보면 16페이지에 제2절 해가지고 토지의 등록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지금 학습하는 건 아니고요. 책이 어떻게 편제되는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토지의 등록이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16페이지 보라고 했습니다. 16페이지. 그럼 토지의 등록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번이 끝나고 나면 뒤에 이쪽을 볼게요. 앞에 보세요.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넘겨보시면 지목이 나와요. 20페이지에. 그죠? 그럼 지목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경계 나오겠죠. 그럼 또 넘겨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십니까? 경계. 23페이지에 경계가 보이시잖아요. 근데 경계 옆에 제가 괄호를 해가지고 좌표라고 되어 있죠.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이니까 경계가 끝나고 나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26페이지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면적까지 끝났어요. 그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거든요. 끝났다면 결정된 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겨보시게 되면 28페이지에 뭐가 나온다? 지적 공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를 배웠어요. 배웠다면 이것을요. 지적 공부의 종류를 배웠다면 이제 얘네들을 지적 공부에 뭐 시켜야 한다?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나와 있고 그 아래 등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이라고요. 그럼 등록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얘네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될 거잖아요. 관리. 비치 보관을 어디에 할 거냐. 그래서 37페이지를 보면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공부의 보관이 뭐다? 관리. 공시가 뭐다? 공개. 이렇게 하면 1단계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통상 작게는 4문항, 많게는 6문항까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평이하게 봐도 한 5문항 정도는 아마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5문항, 토지 이동 파트에서 통상 5문항, 마지막 측량 파트에서 2문항 해서 총 12문항으로 통상 구성이 되는데 이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비율이 1단계 과정에서 6개가 나올 수도 있고 2단계 과정에서 6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비율은 조금씩 출제율이 뭐다? 조절을 합니다. 근데 통상 1단계 5개, 2단계 5개, 3단계 2개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 절차적 흐름을 좀 잡아 두시는 게 좋아요. 즉 지적이 뭐예요? 하면 한자 속에서 뭐다? 땅지자 기록할 적자. 그러면 땅을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땅을 공시를 하려면 토지를 등록할 때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가 있고 그럼 뭘 등록할 건데 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서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한다.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놨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잡혀져 있다면 이쪽으로 잠시만 보는데 용어의 정리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지의 등록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의 조사 등록 파트에서 이쪽을 좀 보시면 여기에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한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뭐하여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렀죠? 토지의 표시라고 읽었다고요. 그럼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뭐한다? 등록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런데 이쪽으로 잠시만 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 또 뭐예요?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이쪽을 잠시만 봅니다. 위의 지문과 아래 지문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위에도 토지의 표시고요. 아래도 토지의 표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결정을 해야 등록을 해요. 그래서 등록한다는 표현과 결정한다는 표현은 이런 뭐하다 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한다?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남기부터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따로 나올 거니까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나왔을 때 토지의 표시를 누가 결정해서 등록을 할 거냐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토지이냐 토지의 이동이냐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모든 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구다? 국장. 토지 이동이 발생해서 이렇게 나오면 뭐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근데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금방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금방 제가 지목이 달라져요. 지목이 전에서 뭐로 달라진다? 대로 지목이 만약에 달라져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뭐 해라?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서 신청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의 신청의 내용을 보고 뭐 한다? 정리를 해준다. 등록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실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대예요. 근데 공시되는 현황은 전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신청을 안 했을 때 가만히 냅둘 거냐? 아니면 뭐하다 지적소관청이 강제로라도 뭐다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할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신청할 때까지 100만 년, 200만 년 기다려요? 아니면 소관청이 직권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왜? 국가의 업무예요.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뭐한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국가의 업무라고요. 업무. 근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를 공적기관에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뭐한다? 강제적으로도 가서 뭐한다? 조사해서 등록해서 외부에 공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요. 그걸 우리는 직권등록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직권등록주의인데 이쪽으로 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직권에 의해서도 조사해서 등록해서 정리를 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5단계가 있는데 이 절차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해서 지문을 다 가져가면 힘드니까요.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암기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토지 표시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모든 토지 나오면 뭐다? 국장.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나오면 뭐다? 지적 소관청. 근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적 흐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까지는 딱 키워드를 잡아서 암기해 놓으라는 말이에요. 이때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시군구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다?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빈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 4, 5년 주기로 가끔씩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단계로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고 나면 이제 뭐다? 본격적으로 뭐부터 들어간다? 지번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지번부터 좀 쉬었다 진행합니다.